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입니다. 오늘도 품격 있고 깊이 있는 대담을 보여주시는 두 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오늘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는 이제 의미가 있던 그런 이제 기자회견이었는데 모두 발언에 이어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최근의 그런 사안 그리고 이제 외교 안보 여러 가지 이제 그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두 분의 그 평가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윤 대통령의 54분 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내용은 뭐 특별하게 예상했던 거에서 벗어난 건 없었고요. 오히려 좀 말을 너무 아낀 거 아닌가 리허설을 하는 흔적이 보여요.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윤 대통령은 뭐 그렇다 치고 제가 지금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자들이 저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되는가라는 느낌이 드는 게요. 네. 지금 최근에 아주 현안 심각한 거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별로 많이 묻질 않았어요. 빠진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좀 그 짧았던 영향도 있을까요? 아니죠. 시간이 짧으면 짧은 대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야 되고요. 네. 특히 이준석 관련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너무 점잖게 이게 뭐 예의를 차리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점잖게 물어봐도 되나? 뭐 그런 거 있고요. 주기환 비대위원 관련 안 물었죠. 그리고 사적 채용 안 물었죠. 그리고 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 부분인데 네. 하여튼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빠뜨리거나 그러니까 뭐 일본말 써서 죄송하지만 안고가 빠진 회견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회견이 회견다우려면은 팔로우업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쭉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 느꼈습니다마는 아마 대변인단하고 기자들 간사단 사이의 합의가 팔로우업 질문은 안 한다라고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네. 아예 뭐 팔로우업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마지못해 100일이니까 할 수 없이 기자회견 하자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은 차라리 도어 스태핑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고요. 기자들이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느낌으로 아프게 물어봐야죠. 그리고 답변이 소망스럽지 않으면 또 물어봐야죠. 그러고도 안 되면 또 물어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 의원님이 네. 예전에 그 기자 시절로 돌아가서 현장에 계셨다면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그 이준석 질문도 저렇게 그냥 예의 차려가면서 할 일이 아니고 계곡이라고 비유를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야 되고요. 네. 주기환 비대위원 이게 좀 국민들한테 납득이 안 된다라는 얘기 했어야 되고요. 김건희 여사의 그 모든 지금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들 하나하나 거론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느냐. 제2부속실 문제 그리고 특별감찰관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네. 그 근처에도 못 가고 끝났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그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너무 현장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그런 질문은 좀 자제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기자 출신이신데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기자회견 전에. 네. 왜냐하면 워낙에 국정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하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야 이거 대통령이 어떻게 소화를 잘 할까 그랬는데 뭐 물론 뭐 이 특별하게 강렬한 인상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낮은 국정 지지도에 대한 어떤 더 깊은 성찰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길의 모색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네. 지적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앞부분에서 워낙 대통령이 스스로 지난 100일 동안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쭉 뭐라 그럴까 정책을 일과를 했죠. 네. 또 홍보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와는 대척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도 정책적인 질문에 많이 좀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 뭐 영부인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친인척 뭐 등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에서 매일 다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이상의 질문과 그 이상의 답변이 나오긴 어려웠지 않겠나 그런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상당히 그래도 대통령이 무난하게 걱정을 많이 했지만 무난하게 좀 대처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질문도 미리 이제 질문을 정한 것이 아니라 즉문 즉답이었단 말이죠. 네. 또 프롬프터 없이 네.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이 굉장히 좀 차분한 가운데 그래도 균형을 잃지 않고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도어 스태핑에 대한 솔직한 심정도 이야기를 잘 했다고 봐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이유는 소통을 위해서다. 지금은 미흡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개선할 테니까 잘 지켜봐 달라라는 거였단 말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큰 불상사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 의원님하고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기자 출신이시니까 똑같이 현장에 계셨다면 어떤 질문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게 제일 궁금하셨을까요? 저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것보다는 저는 사실 대통령의 철학이 늘 궁금해요. 그러니까 취임사 때도 자유를 강조했고 또 지금 이제 매일매일 국민의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뭐냐, 자유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그다음에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자유, 이것이 어떤 자유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100일에 대한 두 분의 이제 질문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지난 100일을 되돌아보면요, 이제 새로운 용산 시대, 뭐 출근길 문답, 또 뭐 인사 논란, 뭐 한미 정상회담, 뭐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가 있거든요. 네, 오늘 참 필수 질문인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100일 성적, 이 두 분께서는 몇 점을 주실지, 또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거 아주 굉장히 난해합니다. 제가 무슨 제가 이제 점수를 딱 매기긴 뭐하고요. 네. 합격 불합격으로 크게 나누자면 그래도 가까스로 합격은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앞으로 지금까지 과정을 성찰해 보겠다, 검증해 보겠다, 조직과 정책 면에서 고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이 가상해서 저는 그냥 합격 주고 싶습니다. 뭐 네. 학교마다 또 합격 점수도 다르고 기관마다 이게 점수 그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인가요? 일단 합격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김 의원 생각에 저는 하나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 국민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찍어준 사람들도 그래 잘할 거야 이렇게 해서 찍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호감 대선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격 점수를 주기는 어렵고요.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그런 퍼센티지 정도가 점수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를 지금 유지하는 것만 해도 지금 힘겹게 가고 있는데 정말로 조금만 더 되돌아본다고 지금 표현을 오늘 한 2번 썼는데 되돌아봐봤자 결론은 빤합니다. 이미 사실 평가와 결론은 나와 있는 거고 되돌아봐서 아니다 싶은 거 빨리 버리면은 저는 무난하게 점수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좀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느낌이나 확신을 주지 못했어요. 네. 가장 결정적인 장면 지난 100일 동안에 어떤 장면 꼽으시겠습니까? 뭐 몇 장면이 하는데 결정적으로 뭐 그때 도어 스태핑에서 뭐 인사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정부에서 이렇게 괜찮은 사람 뽑은 적이 있습니까 하고 획 돌아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획 돌아서는 장면에서 저는 이게 태도를 보여주는구나. 이게 정말 나쁜 태도였구나. 그리고 하나만 더 꼽자면은 그 신림동 네. 그 수해 반지하 사건 사건이요. 반지하 사건의 홍보 그 카드 뉴스에서 말이죠. 저는 거기서
그 대통령이 거기서 서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아마 인상적인 장면이 됐을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수방 정책, 주거 정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반지하방을 탈출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슴 아픈 이런 시책으로 우리가 몰고 가겠습니다. 기생충으로부터 영화 기생충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시작점으로 삼겠습니다. 해서 그걸 카드뉴스로 했으면은 국민들한테 아마 굉장히 어필했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관점에서 민생에 이제 매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 혹시나 이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았던 그 인적 쇄신 카드는 이제 꺼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한 것 반대로 가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요. 네, 반대로 해서 인사도 지금 오늘 회견으로 봐서는 인사 쇄신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한참 뒤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여론조사 30% 미만 20% 왔다 갔다 하면은 구인난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바꿔주는 것이 지금 맞을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시작을 해서 뭔가 좀 방향을 잡아서 가면은 분명히 올라가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방향점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했는데 사실은 잘 나타나지는 않았죠. 네. 이 지지율에서 구인난이 있다는 건 인선을 해도 본인이 고사의 뜻을 많이 비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제 문 대통령 때도요. 구인난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물들을 접촉을 하면은 청문회 안 하는 자리를 다 원하거든요. 네. 근데 청문회 안 하는 자리가 뭐 하여튼 뭐 지금 생각나는 건 대개 그 장관 바로 밑에 자리 아니면 대사 자리. 어떤 분들은 대사도 필요 없다. 총영사 자리. 뭐 이러거든요. 그리고 공사나 뭐 이런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고쳐야 될 대목이죠. 네, 네. 네. 뭐 질문이 뭐죠? 이제 100일이 이제 됐으니까 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인적 쇄신은 좀 기대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은 당장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인적 쇄신을 하지는 않겠다. 다만 그 조직 정책 면에서 되짚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긴 호흡으로 인적 쇄신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대통령 수석실에 대한 교체 요구를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 참모진에 대해서 대통령 참모진이 부정에 연루된다든지 부패에 연루된다든지 그런 어떤 위법 사항이 있으면은 네. 그거는 요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에 대해서 능력이 좀 못 미쳐서 뭐 기능이 좀 딸리니까 교체하라. 그거는 여당이 이야기할 거죠. 여당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이제 교육부 장관은 이미 이제 경질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요. 민주당이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이 김에 그냥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교체해라, 경질해라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뚜렷한 뭐 위법한 잘못이 없단 말이죠. 그것은 야당의 공세죠. 그 경질 요구는. 그래서 그런 거는 맞지는 않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도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뭐 정무가 됐든 홍보가 됐든 아니면 다른 수석이 됐든 경질할 수 있지만 네. 그것은 역시 대통령에게 달린 문제다. 뭐 이번에는 이제 인적 쇄신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지난번에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국민에 대해서 더 강조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태도나 자세가 좀 달라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낮은 키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보입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은 좀 보여서 좋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래도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변화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카드니까
그런 것은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민생을 제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역시 민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인의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언급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 신경 못 썼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래야 될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언론인, 기자들이 묻는다고 해서 하나하나 답변하다 보면은 네. 저는 더 일파만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윤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여야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신문이 몇 시간 전에 끝났고요. 네, 이 주호영 비대위 공식 출항 단 하루 만에 좀 난항에 빠진 상황인데요. 네, 국민의힘 비대위와 이 전 대표의 운명 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은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죠, 그렇죠? 전 대표는 본인이 이제 갈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게 공표를 했고 본인은 뭐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당에서는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큰 재앙이고요.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뭐 이준석 전 대표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겠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일이 당에서 계속 일어나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여당으로서는 너무나 큰 짐이죠. 그리고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비대위 구성한 걸 보니까 어떤 혁신 쪽보다는 안정, 균형 쪽인 것 같습니다. 지역 안배나 선수, 국회의원 선수 안배라든지 그다음에 성별 안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기환 비대위원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집권 여당 입장에서 지금 취임 100일 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 자체가 하등에 이상할 일이 없다. 그리고 주기환 비대위원은 구급 공무원에서 시작해가지고 대검의 이제 수사관까지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은 광주시장에 출마했던 분입니다. 네. 네.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당에서 흔치 않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대통령하고 예전에 근무를 같이 했었고 또 캠프에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윤핵관이다, 신윤핵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저는 그건 좀 억지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 비대위원이 되면 안 되나요? 또 그분이 국회의원도 여태 아니었고 무슨 뭐 다른 윤핵관처럼 무슨 뭐 당 지도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법원이 언제 이 결정을 내느냐겠죠. 근데 지금 언론에 내놓은 거 보면은 오늘은 안 나온다고 돼 있고 조만간이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 또 신청 사건의 성격으로 봤을 때 뭐 이번 주 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겠죠. 네. 장고를 하면은 법원이 장고를 하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라는 것이 지금 문제일 거예요. 근데 법원이 장고를 했을 때 법원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신청서가 이 율사 출신 의원들을 통해서 지금 회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 얘기를 봤을 때는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금 몇 가지를 지적을 해놨다는 거거든요. 특히 최고위원회의 그 결정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사퇴 뭐 이런 거에 대한 흠결 또 그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 민주주의 절차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법원이 고민을 할 거예요. 절차를 가지고 본질을 흔드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고민을 할 텐데요. 네. 전적으로 이건 판사 마음입니다. 판사가 보기에 절차에 문제 있다 그러면은 본질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절차만 가지고도 인용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판사 세 분이 특히 부장판사인 분이
이거 가지고 고민할 겁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이나 율사 출신 국힘당 의원들이 문제 없다, 우리가 이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진영 논리일 거고요. 지금 해당 판사들은 정말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각이 난다 그러면 뭐 네. 핵폭탄이 터지는 거고요. 네. 아니 인용이죠. 인용이 나면 그런 거고, 기각이 난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본안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항고나 재항고에 다시 이 목을 걸겠죠. 네. 네. 그래서 금방 뭐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네. 만약에 알겠습니다. 이것이 법원에서 인용이 된다면 이거는 여든 야든 정당 정치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 정당에서의 정치적인 결정, 그게 물론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력 갈등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적인 잣대로 이것은 잘못됐다 인용되면은 이거는 우리 정치사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후폭풍은 너무나 큰 그 재앙이기 때문에 이 여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정당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봐요. 우리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정당의 최고 회의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어떤 정치적인 결정인데 말이죠. 네. 그거를 그 법원의 결정에 맡기는 것도 이상하고 그 판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위험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민주당 상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논란이 뜨거웠던 당원 80조 개정, 이게 개정이 되는 분위기로 이제 흘러갔었는데 비대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리심판원 결정에서 이제 당무위의 의결로 이제 선회를 했는데요. 이 당무위에서 판단을 하겠다 이런 그 정치적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 절충안이 민주당 안에 그 내분, 뭐 개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내분을 잠재울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고요. 이어서 강훈식 의원이 이제 후보 사퇴를 했는데 어대명이 이제 더 한층 강화됐다. 뭐 이런 이제 그 효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하여튼 국민들이 이렇게 뭐 양당의 당원 당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태는 이건 좀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네. 모두로 드리고요. 사실은 80조 당원 80조 1항은 포기했지만 3항을 당무위로 바꾼다는 결정은요. 결국 효과는 방탄 효과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1항을 바꾸는데 너무 저항이 당내에서 네.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제 3선들이 다 반발을 보이니까 1항은 그럼 그대로 두자. 그리고 브레이크 조항이 3항에 있습니다. 당무위가 결정을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당무위는 당 대표가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친 이재명교에서는 당장 철회하라 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네요.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뭐 이건 결국은 1항은 손 안 대지만 브레이크 조항이 있기 때문에 3항을 바꾸겠다고 그러는 건 결국은 갑옷을 입는 데는 지장이 없다. 네. 갑옷의 질이 조금 달라지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네. 결국 갑옷은 갑옷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강훈식 의원 가면서 이제 이것도 지금 지난번에 지난번 전당대회 네. 그 경선에서 문제가 될 건데 이걸 다 무효화시켜 버리거든요. 이미 찍은 투표를 다 무효화시켜 버려서 이 조정을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두 후보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고요. 큰 의미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더 관심이 가는 건 이거보다는 주말에 있을 호남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수도권의 권리당원 투표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더 좀 관심이 쏠리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그 이제 당원을 고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그 일련의 흐름은 굉장히 정말 반개혁적이란 말이죠. 이것은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것은 이재명 지키기다, 이재명의 정당이다, 방탄조끼다. 그것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고, 특히 이제 삼선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그 반발을 했더군요. 이것은 정치적인 자충수고, 그 다음에 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창피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평상시에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당대표 선거 와중에, 전당대회 와중에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왜 나왔느냐. 야당이 있기 때문에
여당과 또 검찰로부터 정말 불이익을 받을 그런 가능성 때문에 나왔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죠. 네. 왜냐하면은 2015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당대표 때 개혁의 이름으로 이런 당원을 만든 거였단 말이죠. 그때도 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 흐름은 굉장히 이제 반개혁적이다. 결국은 당 내에 여러 가지 역풍을 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아요. 비대위에서는 이제 할 것처럼 하다가 이 개정 안 할 것처럼 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비대위도 굉장히 흔들렸구나. 근데 전당준비위원회는 굉장히 이거를 또 이제 강하게 처음에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렇게 좌충우돌 하는 모습은 결국은 이재명 방탄 때문에 생긴 그 역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훈식 후보가 이제 그만뒀는데 조금 더 일찍 그만뒀더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의 그 1대1 그 경쟁이 좀 더 볼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강훈식 후보는 뭐 어떤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만둔 게 아니라 그냥 그만뒀더라고요. 제가 네. 볼 때는. 네. 하지만은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의 뭐 TV 토론도 그렇고요. 지역 그 순회하면서 토론회 하는데 이제 조금 볼만해졌다. 근데 역시 국민적인 그 주목을 끌기에는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의는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오늘은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회견 그리고 운명의 날을 맞은 국민의힘 상황, 민주당의 당원 80조 개정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훈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